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들어서도 신용대출 증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영끌의 이 치유의 수단이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 불과 열흘 만에 1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조 1,400억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추세로라면 5대 은행이 이달 전체 신용대출 증가폭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에 4조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신용대출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예상했던 것처럼 부동산, 이 주식 투자 자금 수요 증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 살림살이에 이 생활 자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소집해서 신용대출 급증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대출을 조이는 핀셋 규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섣불리 이 돈줄을 또 죄일 수도 없어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주요 20개국 가운데 상승률 2위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미들이 끌어올린 한국 증시 주요 20개국 가운데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주요 20개국의 국가 대표 증시 지수를 연중 저점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무려 64%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이 107% 상승한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이고요. 같은 기간 미국의 나스닥 상승률 58%를 제쳤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인도와 같은 신흥국보다도 높았는데요.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 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영향이 컸는데요. 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25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네. 반면에 외국인은 14조 9천억 원 주식을 내다 팔았고 기관도 11조 9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이 신산업 종목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차익 실현 전이라면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양호한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카카오 게임스 청약 때도 엄청난 한 58조였나요? 그렇습니다. 정도가 몰렸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상승기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락기에는 네. 고통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빌려준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로 강제로 처분합니다. 네, 그렇죠. 이럴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 매매할 경우는 보통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하지 않습니까? 네. 하한가 근처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굉장히 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매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약국과 복권 판매점 등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서 형평성 논란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 대상 선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방역 차원에서 문을 닫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예. 영업시간을 제한한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타격을 입은 일반 업종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일반 업종도 도박이나 사행성, 유흥, 전문직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이제 유흥, 도박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과 같은 전문 직종, 또 고액 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 택시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예. 법인 택시는 대상이 아니고요. 예. 앞서 이제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 200만 원을 주는 집합금지 업종 중에도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등과 같이 우도 운영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시행하는 기업 늘어났는데 업무 생산성, 정상 근무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응답 기업의 88%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 중에 있고 업무 생산성과 관련해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46%가 재택근무 업무와 생산성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네. 80에서 89%라고 답한 비율도 25%를 차지해서 이 경총위 조사 대상은 대기업인 만큼 이 IT 프로그램과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경총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해소가 된 이후에도 재택근무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주말 사이에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사이다처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치 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구 전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전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자, 먼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두고 논란이 큽니다. 실효성 관련해서 특히 2만 원의 효과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김용태 전 의원. 재난지원금 취지도 달성 실패했고 네. 아마 실효성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취지는 취약계층을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런데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취약계층의 선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눠주자 이런 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이 빚내서 재난지원금 이 추진하는 취지를 이제 무색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나눠준 돈들이 취약계층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소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신비 지원 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질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재난지원금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그 실효성도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취지도 무색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짚으셨습니다. 네, 예,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우리 K라고 하는 알파벳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한쪽 그러니까 언택이랄지 이런 쪽은 경기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어떤 경제 수준을 갖다 유지하는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하강한 집단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고 반면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상실감이 이제 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외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국민들 다수한테 최소한의 어떤 우리 정성 같은 걸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가장 편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결국 통신료에 이제 아이디어 갖다 맞춘 건데 통신료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 통신료를 못 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단절을 자기가 느끼는 게 통신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실 통신하고 단절되면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직도 할 수 없고 친구와의 교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사실은 이 통신료 단절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 구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 국민한테 돌아가질 않고 또 시너지 효과가 없고 또 기본적으로 대기업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도는 좋지만 보완할 지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다른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수 경남도지사는 예산 9천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사 투자하자. 중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으로 돌리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합니다. 2만 원의 용도 변경 이게 가능할까요? 또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해야죠. 예. 지금 통신비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 통신비 2만 원 지원 받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저한테는 제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저는 뭐 받지 않아도 통신비가 끊겨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꼭 제기하고 싶어요. K방역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자랑은 했는데 실제로 이 지난 6개월 동안 질본 말고 재정당국하고 이 산업 정책당국은 뭐 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실제로 취약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만들어 왔나요? 그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있다가 지금 한정된 재원 때문에 취약계층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취약계층을 선별하는데 지금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와이파이 망을 구축한다고 9천억 쓰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얘기 그야말로 난센스고 코미디죠.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일반 예산으로 해야죠. 왜 빚내서 합니까? 내년에 해도 되죠. 그거는. 지금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국민의힘 이 주호영 대표가 독감 예방에 이 돈을 쓰자라 그러니까 독감 주사에 예. 쓰자는 거는 국민의힘 창당 이후 최고로 잘한 대안 제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방역이라는 게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도 있지만 독감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최대의 지금 방역 과제이고 목표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의 대안 제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 꺼려하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코로나 방역의 실효성이 예상되면 수용하는 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진정성을 갖고 코로나 방역에 나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제안처럼 와이파이망 확대 이거는 난센스다. 다만 반대로 이제 개명한 이제 창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 이거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죠. 또 기존의 정부가 만든 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의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추경이라고 하는 기본 성격하고는 좀 안 맞죠. 예. 그것은 추경은 정말 긴급하게 보완적으로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프라 구축이라고 한다면 내년 정기 예산에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전국민 독감 백신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빠른 시기에 그만큼을 다 조달할 수가 있는가 또 확인을 해보면 수급 체계가 또 안 맞는 지점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갖다 무료로 하게 하자 하는 보완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체계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충전하면 선 1만 5천 원을 갖다 인센티브로 2달 내에 다 쓰면 3만 5천 원 갖다 플러스해서 25만 원 이렇게 주겠다. 이것이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없던 소비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시급성을 생각하고 빨리 이 일을 추석 전에 매듭져야 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어떤 노선의 방침의 변경보다는 기존 안을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국민한테 2만 원이 갔다가 통신사로 가는 게 아니라 통신료를 감면해주고 그 감면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통신료에 지급하는 형식인데 일단 전 국민한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싸주고 통신료가 꼭 이 통신료로 꼭 써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료로 쓰고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완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병두 전 의원 말씀 중에서 청취자들이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데 만에 하나 지금 현 단계에서 전 국민에게 독감 주사를
이제 맞출 수 있는 네. 물량이 준비 안 돼 있다면 정말 큰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 네. 독감이 유행할 거고 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섞이면 그야말로 방역에 대재앙이 만들어질 거다. 네. 따라서 전 국민한테 독감 예방 주사를 못 맞힐 정도로 지금 만약에 수급을 제대로 준비 안 했다면 큰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연히 방역 당국에도 그건 최소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사람을 가리지 않듯이 독감도 가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뭐 전 국민한테 독감 예방 그 주사를 당연히 맞추도록 하는 게 당연하고 국민들께서도 뭐 본인이 평소 때 건강하더라도 특히 이 국면에서는 코로나 백신은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 주사는 반드시 전 국민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감 이 백신 이 부분에서 짜는 거는 물론 수급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영태 전 의원께서는 이거는 물론 네. 예, 뭐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 백신이 나왔다고 한다면 전 예. 국민한테 맞춰야죠. 그건 경기에 미치는 효과, 소비 진작 효과랑 관계없이 예.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우리 안전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추경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었죠. 경기 진작 효과하고 복지 효과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플러스 사회적 안전망 방역에 있어서의 그걸 갖다 구축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거고 아마 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얘기한 지점에 있어서 수긍할 지점이 있다면 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그거는 뭐 별도로 또 얘기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추석 전에 긴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네.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전에 네.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물론 지금 예산 갖다 비축해두고 접종이야 뭐 10월, 11월 달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야당이 좋은 안을 갖다 제안했으니까 지금 다 한번 제약회사나 또 방역당국에 알아봐서 근데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는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10월 달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상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라면 추 장관에게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20대 당직 사병이 야당과 검찰과 언론과 공모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거론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이것은 검언유착이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음모다라고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그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명백하게 이거는 이 공범이 있을 것이다. 아니 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뭐 단정적으로 공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추미애 장관 입으로 국민 앞에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오늘 대정부 질문 첫 번째 날이죠. 정치 분야고 이제 이어서 외교안보 통일 또 경제 사회 분야로 갈 텐데 아마 그중에 한 이틀 정도는 최소한 나오겠죠. 뭐 야당이야 이것저것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가장 길고 힘든 일주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 그 추미애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파악하고 또 점검한 결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어쨌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상대로 한 답변에서 어떤 그 태도 같은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여당 의원들이 질문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게 하거나 혹은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사들을 갖다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질문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 범주 내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유가 의혹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죠. 이름을 공개해서 논란이 거센데 야권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뭐 또 이른바 또 빼박이다. 뭐 이렇게 강한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겁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작태죠. 비겁하고 야비하다. 예. 정말 이 국민들께서 코로나19보다 이 추미애 장관의 태도,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는 이 모습들에 정말 지긋지긋함을 느낍니다. 늑대 무리 사냥하듯이, 하이에나 집단 사냥하듯이 정말 때를 지어서 어거지를 쓰고 약자를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정말 코로나19보다 더 지긋지긋한 심정, 짜증나는 이 심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 오늘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반드시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20대 당직 사병이 야당, 검찰, 언론과 공모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추미애 장관 입으로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익 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이 세 가지를 갖다 반부패 3법이라고 합니다. 이 반부패 3법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정부에서 그 법안이 제출되었든 어떤 그 뿌리를 갖다 보면 독재 정권 하에서 기무사에서 그 한 중위가 양심 선언을 한 것, 또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한 것, 이런 역사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그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왔죠. 다만 이 법적주의의 성격은 이 H 병장이 공익제보자는 아닙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때부터 법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보호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공익제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는 그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니나 내용상으로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추미애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강변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희극 배우가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면 관객이 잘 안 웃죠. 비극 배우가 자기가 먼저 울어버리면 관객이 잘 안 울잖아요. 먼저 안 울잖아요. 이제 김이 빠진다고 할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먼저 결론 내기보다는 그래서 관객들이 국민들이 동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원칙 같은 걸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황희 의원이 당직사병 이름을 공개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 의원은 사실 TV조선에서 먼저 실명으로 나왔다. 이 사람 이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를 했다 다시 또 지우긴 했습니다. 뭐 사과도 했고요. 아니 뭐 정말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죠.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정말 몇 개월이나 지난 옛날 그 방송 들이대면서 자기가 실명 공개 아니다라고 이 변명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황 의원이 이 실명을 공개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이 음모를 갖고서 누군가하고 공모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부각시켜가지고 이 국면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국민들께서 이제 이 문제는 진실의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이 힘가진 권력자들이 무리지어서 떼지어가지고 어거지를 쓰면서 약자를 공격하는 즉 늑대 무리사냥이나 하이에나 집단 사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공분에 차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황 의원 입장에서는 TV조선에 보도가 된 후에 다시 이제 정정이 됐죠. TV조선에서 나중에는 다시 가렸죠. 얼굴은 가리고 또 이름도 그 이니셜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뒷과정은 모르고 앞과정만 알고 그래서 이제 공개가 돼갖고 그것이 뭐 SNS상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니까 아마 그 H 병장이 일종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본 거겠죠.
이제 익명으로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의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아마 글을 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사과하는 걸로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보호법 또 부패방지법 이런 어떤 역사적인 법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떤 기여를 해왔고 일종의 DNA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지점을 갖다가 어떤 그 역사성을 잘 살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의혹 제기했던 이철원 예비역대령이 입장문 냈습니다. 뭐 이제 주요 내용이 그 뭐 용산 자대 배치, 뭐 또 통역병 선발, 뭐 청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청탁 전화 뭐 받았다는 참모를 밝혀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두 의혹 어디까지 우리가 진실로 봐야 될까요? 이거. 당연히 이제 그 청탁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대령이 예. 보고받은 참모의 이름을 밝혀야죠. 이거는 뭐 본인이 밝히고 안 밝히고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밝혀야 될 거고 검찰에서는 그 참모들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변명처럼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절차를 위반할 위치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김영란법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엄중하게 군 관련 청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하고 그걸 처벌하도록 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관련해서 청탁이 우리나라 청탁 부패 가장 대표적이라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도 제정할 때 아예 이 군 관련해서는 이 징병검사, 부대 배치, 보직 부여라고 딱 항목을 3가지를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탁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라고 정했거든요. 자, 만약에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 통역병으로 이 선발되도록 누군가 압력을 넣었다. 이건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리고 그런 청탁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지금 이제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아마 이것을 폭로한 이 대령 입장에서야 자기가 뭐 분명하게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폭로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단순하게 절차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김영란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갔고 하여튼 뭐 검찰이 정말로 우리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을 때 지긋지긋한 군 청탁 문제를 끊어내고자 했던 그 취지를 검찰이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여든 야든 검찰 수사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꾸로 그 아들 측 가족이 대령을 갖다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강요죄랄지 직권남용죄랄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법조계에 일치된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감독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이미 카투사 같은 경우는 자대 배치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 통역병 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로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휴가 관련해서도 뭐 병가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간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외압에 의해서 연장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밝혀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어떠한 형태로든 빨리 수사를 해서 매듭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바브 우드워드가 쓴 그 분노라고 한 책에 보면 2017년에 미국이 북한이 ICBM 발사하자마자 80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호주 산불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에서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 것 같다 하고, 또 코로나 이 재앙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더 거대 담론 큰 이슈를 갖고 민생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
그 휴가 문제 갖고 이 나라가 지금 2달, 3달 정기국회 전체를 갖다가 이걸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서 되겠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추 장관이 어제 사과를 했죠, 사실상. 근데 이제 검찰개혁 완성하겠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 야당에서 제기한 사퇴 요구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 장관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과를 뭐를 했습니까? 저는 사과 받지 못했고요. 네. 국민들도 문장 자체는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저는 예. 국민들께서 네. 추미애 장관이 사과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기껏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사과는 안 해도 되고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적절한 조치가 뭐 있겠어요? 본인이 사퇴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할 거냐,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처럼 하나만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8개월이나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이유나 필요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바로 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아들 얘기인데 이제 아들 문제를 넘어가지고 네. 청탁 문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바로 본인의 법적 문제예요. 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추미애 장관이 말씀이시고요. 거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보고를 갖다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 충돌을 우려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또 이미 밝힌 바 있고 또 어제 어쨌든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의 그 마음을 갖다 누그러뜨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겸손하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지혜롭게 현명히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추현병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두,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거 없죠. 음식으로 보는 요즘 트렌드에서 스마트한 레시피까지 맛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오셨습니다. 박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슬슬 추석 선물 고민들 시작됐습니다. 그쵸. 가볍지만 특별한 좀 스마트한 선물 없을까요? 선물이야, 뭐든 좋죠. 예, 아주 다양한 선물이 있을 텐데, 네. 우선 코로나로 힘든 우리 농가들 생각해서 농축산물, 선물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이에 파생돼서 나오는 홈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이가 나쁘지 않으시다면은 와인 선물도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축수산가공품? 이거는 김영란법상 상한선 좀 올라갔죠?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예.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이 가공품까지요. 선물 네네. 가능 금액의 상한선을 예.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분들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기존의 이제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네. 같은 경조사비까지 예.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 제한해서 이제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에만 1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와인 말씀하셨는데 홈술 말씀하셨고 와인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와인도 사실 선물들 많이 원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명절에 그렇죠. 어떤 거 좀 고르면 좋을까요? 이제 슬슬 대형마트에 예. 그 종이 상자에 넣어서 예. 와인 선물 세트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가격대를 이제 보고 고르는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은 거기 나와 있는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이게 무슨 조언이냐 싶으실 텐데 사실 와인 예. 내가 잘 모르는데라는 예. 대화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할 것인데 이 사람은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 진한 걸 좋아한다, 네네. 단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와인의 지식이 쌓이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예, 우리 이전에 유명한 그 만화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신의 문바오르니. 예, 그죠. 벌써 한 10년, 15년 됐나요? 옛날 건데, 근데 이제 여전히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뭐 이제 사실 그 안에 나오는 것들도 아주 뭐 고가 것들도 나오지만 안 그런 것도 나오는데. 네. 근데 사실 요즘 우리 매장 가서 그런 친구들 구경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있더라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셨던 그 만화에서 네. 그 당시에 중고가 와인이라고 표현됐던 것도 어느새 와인에 따라서 중저가 와인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가면 이제 와인 선물 고르러 가서 좀 그냥 솔직히 물어보고 네네. 하면 좋을 텐데 값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와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 예. 고가의 와인이다라는 네. 이미지가 네,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저렴한 5,000원 전후의 와인도 대형마트에 네. 많이 깔리고 있거든요. 예, 5,000원. 네. 네. 이른바 저가 와인 그리고 초저가 와인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싸다고 해서 꼭 맛이 나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5,000원으로 네. 굉장히 큰 대규모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떼와서 이런 뭐 규모의 대량으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가격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와인들의 네. 장점이라고 예.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유통 마진 같은 것들 때문에 와인의 고급 이미지를 굳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현재에서 저가의 와인에 네. 마진을 조금 더 붙여서 많이 묻혀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안타까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면은 예. 최근에는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를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한 대형마트에서는 4,900원짜리 와인을 런칭을 했는데요. 4,900원이요. 네. 근데 이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간 판매량이 200만 병을 넘어섰어요. 200만 병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네네. 와인이 히트를 했다.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100만 병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기존의 유명 와인들의 2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마트에서는 3,900원짜리 와인을 런칭했는데요. 출시 초기에 하루 평균 10,000병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저가 그리고 이제 초저가 와인 시장이 이제 좀 넓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보통 우리가 와인 선물하면 이제 이른바 정말 어떤 공손히 이렇게 접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또 친구들 사이에는 이런 미리 한번 맛본 그래서 뭐 말씀하신 가성비 좋은 와인을 이렇게 선별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런 저렴한 와인들을 예. 좀 예. 뭐라 그럴까요? 보관용. 예전에는 양주 선물할 때 오래 네. 보관할 수 있으니까 네네. 좋잖아요. 근데 예. 그때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용도의 선물이라면은 이런 와인도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뭐 양주는 사실 받아놓고 뭐 쌓아두는 경우가 많지 마시는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제 남자분들 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와인은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선물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와인 최신 트렌드도 있다면서요? 뭐 요즘 와인? 뭐 어떤 거 추천하십니까? 저도 이 트렌드를 사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3년에서 5년 됐다고 보는데 내추럴 와인이라고 3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 예. 그러니까 자연주의 와인이라고 네. 통역되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일반 시장에서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서 내추럴 와인 바도 많이 생기고요. 내추럴 와인 전문 소매점도 많이 생기고. 아, 바도 많이 있죠. 생겼어요? 내추럴 예. 와인?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예. 뭐냐면은 이제 와인을 만드는데 이제 그 과정이 쉽게 얘기하면은 포도를 수확해서 예. 양조해서 만드는 포도주를 네네. 그 과정에 최대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더 아무런 첨가물도 넣지 않고 포도의 자연 발효에만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네네. 아주 원초적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화학물질, 잡것, 보존료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 내추럴 와인은 네. 포도에서 아무것도 더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빼지 않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백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페퍼도주. 예. 네, 청포도를 네. 네.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다음에 의외로 적포도를 적포도에서 껍데기를 빼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내추럴 와인의 화이트 와인들, 그러니까 네. 청포도를 이용하는 와인들은 네. 껍질을 그냥 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홍빛, 노란빛이 나는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화이트 와인이 나오는 예. 것이 유행이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와인 마시다 보면은 이제 불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와인 많이 마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니에요? 그 보존료? 그 이산화황?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을 예, 넣는데요. 네네. 이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내추럴 와인은 마시면 숙취가 없다. 왜냐하면 이산화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황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 관련된 예. 법에서 제정한 네네. 그 수치 이상을 넣으면 분명히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미 그 리터당 네. 제가 이거 실수가 안 되는데 예. 140mg? 예, 좀 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극소량의 극소량, 이산화황까지만 예, 예.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준을 맞추면은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예.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은 이제 그게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개 중에 굉장히 잘못 만든 와인의 경우에는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황을 넣지 않는데요. 예. 사실 이산화황은 와인이 네.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생기는 것도 있죠. 네, 네네. 극소량이 하지만 생기기 네네. 때문에 예. 너무 이산화황에 대해서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담입니다만은 내추럴 와인도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픈 걸 개인적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 뭐 생막걸리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생 안 집어넣으면 뭐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전에 보면은 물론 여전히 지금도 일부 막걸리에는 보존료를 넣습니다. 아, 예, 예. 색소도 집어넣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막걸리를 좀 많이 마시는 사람 네. 입장에서 몸으로 느낄 수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내추럴이라고 붙일 수 있는 우리 막걸리들 몇 개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제 체험으로는 한 3병 마셔도 머리 안 아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막걸리는 한 병 마시면 좀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여기 뭐 와인에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네. 거는 뭐 쓴 술이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술은 많이 마시지 말자. 그럼요. 저희 네. 사회적 거리도 물론 이제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집에서 혼술을 할 때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 내추럴 와인 집에서 모처럼 샀다. 그래서 네. 집에서 하면 홈파티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 좀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내추럴 와인이 유럽 네.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에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기존에 뭐 프랑스 와인이든 뭐 이탈리아 와인이든 네. 이런 좀 클래식한 와인들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집에서 된장찌개랑 먹기에는 네. 이상합니다. 김치찌개랑 먹을 수도 없고요. 네. 왜 서로 이제 맛이 안 맞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음식 궁합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묘한 것이 이렇게 자연 발효를 시킨 와인들은 네. 아시아의 장을 사용한 음식들과 잘 맞는다고 합니다. 장을 사용하는 네, 그래서 거예요? 이제 네. 아시아의 요리사들, 그다음에 소믈리에라고 하는 와인 전문가들이 네. 아시아의 와인바나 네네. 레스토랑,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일반 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많이 이제 곁들이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간장이 많이 들어간 조림이라든지 이런 요리에 내추럴 와인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고요. 예. 한국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 된장, 된장이요. 그리고 고추장까지 이런 요리들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보르도의 레드 와인, 뭐 부르고뉴의 화이트 와인 어울리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굉장히 텍스트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추럴 와인이 생겼다. 예. 한식 어느 것이나 다 어울린다고 하니까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김치하고 김치하고도요. 그래요? 네. 하긴 뭐 저기 그 어떤 셰프들은 보니까 외국의 셰프들은 김치 국물을 살짝 곁들여서 맞아요. 김치를 씻은 물을 예. 저희 간장, 뭐 초간장 네, 이런 거 네. 대신해서 예. 간을 하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묘한 맛을 내서 네. 또 이렇게 뭐 제공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은 네, 네. 일반 와인보다 예. 발효치가 더 강하고요. 좀 좀 쿰쿰한 향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효된 음식 그리고 예. 이제 김치, 장 요리들과 잘 어울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와인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와인을 사랑하는 박준호 작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체질 때문에 사실 예. 와인을 잘 먹는 편입니다. 과실주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체질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체질적인 이유인지 저는 이제 항상 과실주, 뭐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실주들도 잘 맞는 편인데 네네. 항상 지인들하고 마시다 보면은 예. 에이 그래도 우리는 너무 비싸서 안 먹어. 네네. 너무 뭐라 그럴까요? 부르주아의 음료야라고 하는데 네.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예. 저렴한 와인들도 수입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4,000원대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편안한 이것도 일반적인 술이다라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네, YTN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